안녕하십니까. 날이 갑자기 추워졌죠? 네. 겨울은 추워야 맛이죠. 올해 또 역대급 한파가 몰려온다죠? 예상하고 있는데. 추울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민법을 공부하면 되죠. 열이 후끈 납니다. 민법 공부하다 보면. 온몸에서 뚜껑에서 열이 막 퍽퍽 납니다. 난로가 필요 없어요. 민법 공부하다 보면. 공부하시면 돼. 자, 입문서 163페이지 할 차례죠. 우리가 민법이란 걸 보고 있죠.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에, 개인 사자를 써서 사법상 법률 관계. 법률 관계가 뭐죠? 권리 의무 관계. 그죠? 그냥 권리라고 생각할게요. 이 권리 관계한 다툼을 해결하는 법. 민법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이런 법률 관계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가? 어떤 원인에 따른, 우리가 인과관계라고 보통 부르죠. 원인과 그 결과, 이렇게 되죠. 어떤 원인에서 이렇게 개인과 개인 간에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한단 말이죠. 이때의 결과를 법률 효과. 이렇게 부른다 그럴까요? 법률 효과. 그 원인을 법률 요건 이렇게 부른다 그랬죠. 이때 이 법률 요건이 두 개가 있다.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그랬죠. 법률 행위는 행위자가 원한 대로 그 효과가 생긴다 그랬고요. 원하는 걸 의사라 그랬고 그걸 표시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법률 행위 속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다? 의사 표시라는 의미를. 그래서 의사 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행위, 이런 걸 법률 행위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어쨌든 이런 법률 행위나 법률 규정을 원인으로 해서 그에 따른 결과가 법률 효과고, 법률 효과는 권리, 구체적으로 변동. 그랬죠? 권리의 취득, 변경, 소멸. 그랬습니다. 이제 이게 일단 우리가 공부해야 될 민법이 제일 큰 테마예요. 제일 큰 테마.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 그 중에서 민법 총칙에서는 이 법률 행위의 유효 요건. 요게 우리 시험법이라고 했고, 지난주까지 네 개를 살펴봤죠. 4개. 그 중에 3개가 유효 요건이죠. 첫째가 목적 요건,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4개를 갖춰라. 두 번째, 법률행위 필수 요소인 의사표시. 이게 정상적이어야 된다. 따라서 의사표시가 비정상적이면 법률행위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건 4개. 진위 아닌 의사표시, 허위표시, 착오, 사기, 강박. 그런 거 있죠. 이게 이제 일반적 유효요건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특별하게 대리제도라고 해서 자신이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타인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 그때 그 타인을 통한 계약이 계약 당사자인 본인이 직접 계약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인에게 권리와 의무가 생기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 2개. 대리권의 존재와 대리행위. 그랬죠? 만약에 대리권이 없이 대리행위를 하게 되면 무권대리다 해서 그 행위도 무효였었죠. 그죠? 이렇게 특별 유효권 맞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법률행위 유효 요건을 갖춰야 법률행위 유효한데, 만약에 이걸 갖추지 못한 경우, 그럼 법률행위는 무효 아니면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죠. 그죠? 요게 지난주까지 한 거야. 유효 요건이 어떤 게 있는 건지 보고, 그걸 갖추지 못했을 때 법률행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그럼 무효인 행위나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이거 어떻게 마무리 질 것인가? 그냥 방치하면 안 되고,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이 유효권 중에 하나 더. 법률행위 부관. 그래서 대리하고 부관은 법률행위 특별 유효요건과 관련된 겁니다. 근데 이 부관이 개념 요소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는 거의 조문만 나옵니다. 조문. 부관과 관련된 조문. 따라서 이 부관은
이해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맞출 수 있는 파트예요. 근데 수험생분들이 자꾸 이해를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웬만한 수험생들은 시험 보러 갈 때까지 이거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안 되면 조문 외우자. 이렇게 우리는 편안하게 마음 먹자 그랬어요. 그렇죠? 이해 안 되면 외우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생각하자 그랬죠. 자, 근데 일단 노력을 해봐야죠. 부관이라는 게 뭔가? 일단 부관은 법률 행위에 부가된 약관, 이걸 말합니다. 부가된 약관이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약사항을 생각합니다. 특약. 그걸 이제 특약사항이라고도 하고 법률의 부관이라고 하는데, 약간 다른 점은 특약이긴 한데 이 특약 사항에 따라서, 요놈에 따라서 요 법률 행위가 효력이 발생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특약 사항 중에서 그 특약 사항에 따라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도 하거나 소멸하기도 하는 경우, 이런 걸 따로 뽑아가지고 부관이라고 이름 붙이자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상가가 뭐 자동차라고 그래요. 자동차를 사주기로 합니다. 자동차 사줄게. 증여계약이라고 그러는 증여. 그냥 사주는 거. 그런데 갑이 여기다 뭔가 단서를 달아요. 그냥은 안 된다. 33회 시험에 합격해라. 이렇게 33회 시험에 합격을 하면 차를 사주겠다. 라고 갑과 을 사이에 증여계약이라는 법률행위를 했을 때 상식적으로 을이 시험에 붙어야 저 증여계약이 유효하죠. 증여계약이 유효하다는 건 계약 당사자에게 권리가 생긴다라는 뜻인데, 을에게 이 자동차에 대한 권리가 생기려면, 즉 증여계약이 유효하려면 을이 시험에 붙어야 되죠. 그러니까 을이 33회 시험에 붙는다. 이거는 증여계약의 효력을 발생하게 하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갑이 을에게 다달이 학원비를 주겠다. 그리고 현재 다달이 학원비를 주고 있어. 학원비를 을에게 주고 있으니까 을은 학원비를 주겠다라는 계약상 효력이 이미 생긴 거예요. 다달이 돈을 받고 있으니까. 돈에 대한 권리가 다달이 생기고 있으니까. 그런데 갑이 또 단서를 달아요. 내년에 시험 붙으면 줄 필요 없죠. 중단하겠다 이렇게. 학원비 제공을 중단한다는 것은 학원비를 주겠다라는 계약의 효력이 소멸하는 거죠. 그죠? 더 이상 학원비를 주지 않게 되니까 계약의 효력이 소멸하게 됩니다. 결국 이 두 가지 계약 공히 을이 내년 시험에 붙는다 라는 사실에 따라서 왼쪽은 시험에 붙으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고, 반면에 오른쪽은 시험에 붙으면 계약의 효력이 소멸하게 된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이때 이 갑과 을 사이의 자동차 증여계약이라든가 학원비를 제공하겠다는 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키거나 소멸시키는 33회 시험에 합격한다는 사실, 이거를 부관이라 하자. 이게 부관이 되는 거죠. 또 18세 미성년자가 면허증을 땄기 때문에 아버님이 차를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다만 미성년인 상태는 못 사주고 성년이 되면 사주겠다고 그랬어요. 성년이 되면. 그럴 수 있죠? 성년이 되면 사주겠다. 그럼 성년이 됐다 라는 사실은
자동차를 사주겠다라는 증여계약 효력이 발생하는 사실이죠. 얘가 지금 미성년 상태니까 성년이 되면 권리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년이 되었다라는 사실은 증여계약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갑이 을에게 자동차를 사줘요. 자동차를 사주는 대신 5년만 타라 그랬어요. 5년 뒤 반환하라 그랬어요. 갑이 을에게 자동차를 이미 주었어. 계약의 효력은 생겼어. 그런 자동차에 대한 권리가 있어. 근데 5년이 지나면 자동차를 돌려줘야 되니까 결국 효력이 소멸하게 됩니다. 그럼 밑에 것도 성년이 되면 효력이 생기고 5년이 지나면 효력이 소멸해요. 그죠? 결국 아래 것도 성년이 되었다 또는 5년이 지났다. 이 사실은 갑과 을의 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키거나 소멸시키게 됩니다. 이런 걸 부관이라 하자. 그래서 부관은 개념 요소가 세 가지. 첫째, 갑과 을 사이의 계약, 법률행위라고 그랬죠. 법률행위의 효력, 권리, 그 권리를 발생시키거나 소멸시키는 기능을 한단 말이죠. 부관은 이런 기능을 해야 돼요. 두 번째,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을 하면서 갑이 을에게 갖다 붙인 거죠. 법에서 민법에서 증여하는 경우에는 시험 붙는다는 걸 붙여라.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지. 당사자가 갖다 붙인 거예요. 당사자가.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시험 합격은 법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 갑이 갖다 붙인 거예요. 당사자가 부과했다 그래요. 세 번째, 계약 당시 사실 아니죠. 과거 사실 아니죠. 계약 당시 현재 사실 아니죠. 장래 사실이죠. 장래 발생 사실. 그래서 부관을 공부하실 때 가장 첫 걸음이 이 부관의 개념 요소 세 개를 이해 암기하시는 게 시작이에요. 누가 언제 물어봐도 이 부관이 뭐냐에 대해서 세 가지 개념 요소는 떠올라야 돼요. 그래야 일단 부관을 공부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거 모르는 상태 부관 봐봐야 별 의미 없습니다. 두 번째, 지금 부관이랑 이렇게 법률행위, 계약의 효력을 발생 또는 소멸시키고 당사자 갖다 붙이고 장래 사실을 했어요. 그죠? 근데 장래 발생 여부와 관련해서 이 위에 거와 아래 거가 조금 다르더란 말이지. 위에 거 33회 시험 합격. 확실히 합격해야 합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합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33회 시험에 합격한다는 건 불확실한 사실, 불확실. 반면에 을이 성년이 된다. 또는 5년이 지난다. 라는 사실. 이건 반드시 발생하죠. 을은 반드시 성년이 될 것이고 5년이라는 시간은 반드시 경과가 할 거예요. 즉 성년이 되었다 또는 5년이 지났다. 이거는 장차 반드시 발생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부관은 장래 발생 사실이 부관의 개념 요소인데 그 장래 발생 여부와 관련해서 그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와 확실한 경우 두 가지가 있더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 전체를 부관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두 번째, 두 가지가 성질이 다르니까 이름을 따로 붙이자. 이거를 조건이라고 붙이자. 이걸 기한이라고 붙이자. 장래 발생 여부가 확실한 것은 기한, 불확실한 건 조건. 딱 약속을 한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은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시험에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조건의 발생 또는 불발생, 시험에 붙었다 떨어졌다 이거랑 각각 조건 성취 또는 불성취 이렇게 불러요. 조건 성취 또는 불성취. 반면에 기한은 반드시 발생하죠. 따라서 기한은 발생만 있지 불발생이 없어요. 그 기한 발생을 기한 도래. 조건 발생, 조건 불발생. 기한은 반드시 발생. 이렇게 되죠. 그걸 각각 조건 성취 또는 불성취, 기한의 도래.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네 번째. 조건이 만약에 성취가 됐다. 시험에 붙었다. 시험에 붙었다. 그럼 두 갈래죠. 효력이 생기거나 효력이 소멸하거나. 여기서 조건이 발생, 즉 성취되었을 때 효력이 생기는 경우를 조건 중에서 정지조건이라고 부르죠. 정지조건. 근데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효력이 생기는데 왜 정지지? 정지라는 우리가 스탑의 의미잖아요. 그죠? 효력이 생기는데 왜 정지지? 그러지 말고. 그러지 말고. 효력이 생기는 걸 뭐라 하자. 학자들이 약속을 한 거예요. 그렇게. 조건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시험에 합격하기 전까지는 계약의 효력이 저지되고 있죠. 그래서 정지조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쨌든 정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생기는 조건. 반면에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소멸하는 조건, 해제 조건이라고 부르잖아요. 나누는 거예요. 조건을 또다시. 시기도 마찬가지겠지. 시기가 발생하는 걸 기한 도래라 그랬죠. 기한이 도래했을 때 효력이 생겨 시기라고 부르자. 기한이 도래했을 때 효력이 소멸해 종기라고 부르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특히 이 시기 종기는요, 우리 아주 자주 흔해. 여러분이 학원과 계약한 것도 종기가 언제예요? 보통 8월 말일까지로 하죠. 계약할 때. 그죠? 만약에 한 달을 끊어서 그럼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렇게 되겠죠. 임대차 계약을 해서 12월 1일부터 내년 11월 30일까지. 그럼 12월 1일이 시기. 내년 11월 30일이 종기. 결국 종기란 건 계약을 했을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생각하시면 돼요. 언제부터가 시기. 언제까지가 종기. 그 언제부터 기한. 언제까지 종기. 이 전체 길이는 언제부터라는 그 사실과 언제까지는 그 날짜. 이건 기한. 그 중간에 이 사이는 기간. 이렇게 되죠. 그죠? 특정한 날짜, 기일. 이렇게 됩니다. 기한, 기일, 기간. 의미가 조금씩 다 다르죠? 막 섞어 쓰죠? 괜찮아. 우리는 기한만 기억하면 돼요. 기한만. 기한이란 법률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좌우할 목적으로 당사자가 부과한 장래 발생 여부가 확실한 사실이죠. 그죠? 부관의 개념 첫째. 오늘 인문과정 볼 거 부관의 개념 첫째.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종류 2개. 조건과 기한 구별하시고, 세 번째, 조건 성취 또는 기한이 도래했을 때 효력이 생기냐 안 생기냐, 정지 해제 조건, 시기 종기. 그죠? 요 정도만 오늘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63페이지에 보면 서설에 법률행위 부과질환, 법률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하여 이걸 당사자가 제어할 목적으로 법률의 내용으로 부과되는 약관이라고 되어 있죠. 개인은 법률행위 할 때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또는 확실한 사실을 고려해서 법률의 내용을 정할 수 있다. 얼마든지. 뭘 사달라고 떼쓰는 아이한테
이번 시험 중간고사에서 90점 평균 넘으면 사줄게. 이런 게 다 부관부 행위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이가 뭐 뗐을 때요, 뭐 조건 붙여서 약속을 해줘요. 그럼 설명을 해주시면 돼. 이런 걸 민법에서는 부관이라 한다. 그 부관 중에서 네가 할지 모를지가 불확실하니까 조건이다. 그리고 이 조건은 성취가 되어야 효력이 생기는 정지 조건이다. 그러니까 네가 90점을 넘지 못하면 이 계약은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자, 그러면 애가 얼마나 엄마를 이렇게 우와 이렇게 막 우러러 볼까 말이야. 우와 우리 엄마 너무 잘한다 말이야. 그렇지 않겠죠? 엄마 정신이 나갔나 보다. 그러겠죠? 그런 거예요. 그런 게 부관. 자, 그 중에 조건이란 범죄의 효력의 발생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업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을 말한다. 그죠? 부관이니까 법률의 효력 발생 소멸을 법률의 성립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계약 체결 여부와는 관계없다. 계약은 이미 체결되었고 그 체결된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 이거를 좌우하는 거다. 이번 장래 불확실한 사실이다. 그죠? 확실한 건 기한이 조건이 아니다. 불확실한 거다. 장래가 아닌 현재나 과거 사실도 조건이 될 수가 없다. 결국 이 안에 개념 요소 3개가 다 뽑아져 나온 거예요.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소멸을 정함한다. 당사자가 뭐가 하였다? 장래 사실이다. 이렇게. 그죠? 넘겨보면 정지조건, 해지조건 있죠. 정지조건,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조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게 정지조건이에요. 즉 계약이 무효였다가 정지조건이 성취가 되면 유효가 되는 이런 걸 부관이라 하자. 이런 거. 그죠?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불확실하다. 비가 오면 우산을 사주겠다. 그게 정조건이 되는 거죠. 비가 오면. 그 밑에 4번, 5번째로 내일 비가 온다는 것을 정조건으로 하여 우산을 증여한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우산 사줘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돼. 이렇게. 일상적으로 쓰듯이 막 쓰다. 해제 조건은 효력의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이에요. 2번 뭐 자동차나 부동산을 사주되 시험에 떨어지면 부동산을 돌려받는다. 우산을 사주겠다. 그런데 내일 비가 안 오면 반납해라. 예? 뭐 이런 거. 이런 게 다 해제 조건이 되는 거죠. 효력이 소멸되는 거. 이렇게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을 구별하자. 근데 정조건과 해제 조건은요, 그 표현 가지고 구별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둘 다 33회 시험 합격이죠. 가끔 이해하기 싫으니까 예를 통해서 기억하는 분들, 시험 합격은 정조건, 불합격은 해제조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 그럼 안 되죠. 합격하든 불합격하든 그거와는 상관없이 그 사실에 따라 효력이 생기냐 소멸하느냐 갖고 구별하는 거예요. 둘 다 시험 합격이지만 하나는 효력이 생기고 하나는 효력이 소멸한단 말이죠. 그래서 뒤에 것 갖고 조건만 가지고 구별하는 게 아니라 조건 그것만 가지고 정조건, 해조건을 구별하는 게 아니라 그 조건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계약의 효력이 생기냐 소멸하느냐 가지고 구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깜짝 놀랐어요. 어떤 분들이. 정조건, 해조건이 뭐예요? 그랬더니 시험 붙는 건 정조건이고요. 떨어지는 건 해조건이고. 뭐 그러고 계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누군가 예를 들었나 봐요. 지금 여기도 얘가 그렇게 되잖아요. 떨어지면 반납한다. 그죠? 붙으면 주고. 줬는데 떨어지면 반납하고. 그러니까 붙는 건 정지, 떨어지는 건 해조. 이렇게 단순하게 암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큰일 납니다. 정지나 해제는 그 조건만으로 구별하는 게 아니다. 그 조건에 따라서 법률의 효력이 소멸하는가, 발생하는가, 이거 가지고 구별하죠. 됐죠? 그렇게 기억하죠. 심화는 심화가서 하면 되죠. 오른쪽에 가장 조건이라고 하는데 가장 조건이 뭘까요? 가짜 조건이죠. 이건 지금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가짜 조건이니까 생각하지 말고 하나만 간단히 생각해 볼게요. 맨 밑에 보면 불법 조건이라고 되어 있죠. 자, 불법 조건이 뭘까 생각을 해봅니다. 갑이 을에게 1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증여계약입니다. 자, 증여계약은
반사회 질서가 아니죠. 민법에 증여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국가는 권장하죠, 증여를. 국가는 증여를 권장해요, 안 해요? 국가는 증여를 권장할까요, 안 할까요? 예? 국가는 증여를 권장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왜? 매매보다 세금이 훨씬 세거든. 예? 반사회 질서가 아니에요. 국가가 권장하는 행위예요. 그런데 조건을 붙여서 병을 죽여라. 그러면 1억을 주겠다. 이런 걸 불법 조건이라고 합니다. 조건 자체가 반사회 질서적인 거. 그걸 불법 조건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이 조건만 무효일까요? 전체가 무효일까요? 전체가 무효죠. 지난주 137조에서 뭐라 했죠? 일부가 무효일 때 원칙 전부가 무효다 그랬죠? 151조예요.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 이게 불법 조건이 됩니다. 뭐하고 연결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첫 번째 날 불법 원인급여라는 거 봤죠? 거기서 불법이 뭐였어요? 반사회 질서행위. 그죠? 그래서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불법이란 건 반사회 질서죠. 조문에 그렇게 돼 있죠.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할 때, 불법 조건일 때,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지문으로 출제가 되는 것들이. 자, 뭐, 그것까지는 필요 없고요. 요것만 기억하자. 부관이 뭐냐? 종류가 어떤 게 있느냐? 각각 어떻게 구별하느냐? 요것만 딱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장을 넘긴 기한이 있지요. 밑에. 법률의 당사자가 법률의 효력이 발생 소멸을 장래에 실현되거나 도래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한다고 그랬죠?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기한의 종류에 시기, 종기가 있다 이거 본 거예요. 시기는 효력이 생기는 거, 종기는 효력이 소멸하는 거 이렇게 됩니다. 다만 시기, 종기 말고 확정기한, 불확정기한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더란 말이죠. 확정기한, 불확정기한. 여기 잠깐 보세요. 갑이 이렇게 성년이 되면 자동차를 사주겠다. 을이 성년이 되는 날, 언제인지가 날짜가 확정돼 있죠. 확정돼 있죠. 갑이 이렇게 자동차를 주면서 5년 뒤 그러면 자동차를 주는 날부터 5년을 딱 계산하면 되죠. 5년 뒤라는 날짜가 언제인지 확정이 돼 있죠. 돼 있어요. 그런데 갑이 을한테 내가 죽으면 예? 자, 죽으면 갑은 반드시 죽어 안 죽어? 기한이죠. 반드시 죽으니까. 언제 죽어? 몰라. 그게 불확정 기한이죠. 발생은 분명한데 날짜가 불분명. 이거를 불확정 기한이라고 합니다. 날짜가 불분명하다 해서, 날짜가 불확실하다 해서 예? 조건으로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 시험에 이런 지문이 난 적 있어요. 갑이 을에게 내가 기르던 개가 죽으면 개집을 줄게. 이게 우리 시험 지문이 옛날. 정적 공부 중요하라고 출제가 됐었어요. OX. 아니, 조금 전에. 갑이 을에게 내가 기르던 개가 죽으면 개집을 너에게 줄게. 정적 공부 중요. OX. 죄송합니다. 예, 괜히 여쭤봐서. 예, 머릿속에 아주 확실하게 박혀있지도 않은데. 예. 내 개가 죽으면 반드시 죽는다?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그럼 조건이 아니죠. 기한이잖아. 근데 시험 지문에 정지 조건부 중에 이렇게 나왔다니까요. 그럼 X. 이렇게 되는 거야. 예? 아니야. 그냥 시기 종기만 구별해. 시기 종기만. 오늘은 시기 종기만 구별해. 시기 종기만. 인문 과정이니까. 시기 종기만. 네. 됐습니다.
두 간의 개념 요소, 조건, 기한 구별, 그다음에 조건은 정조건, 해제조건 구별, 기한은 시기종기 구별. 딱 그렇게만. 아시겠죠? 네. 됐습니다. 끝. 민촉이 끝이 났네요. 자, 그러면 첫 주차부터 쭉 본 게 다시 한번 민법 총칙은 법률 행위의 유효 요건에 관한 거다. 그죠? 그래서 지난주까지 4개를 본 거고, 요거까지. 그다음에 이거 오늘 하나 본 거예요. 자, 그 다음. 법률 행위가 유효하면 그 결과, 권리가 변동이 된다 그랬죠? 그죠? 법률 행위가 유효인지 아닌지 쭉 따져본 거고, 무효라면 효력 요건이 없다면 무효 또는 취소를 본 거고, 반대로 유효하다면 권리가 변동이 된단 말이죠. 그죠? 여기서 법률 행위가 유효할 때 변동되는 권리 어떤 게 있을까? 세부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민법 총칙에서 법률 행위 유효 요건이 어떤 건지 쫙 본 다음에 이게 유효하면 권리가 변동이 된다까지 됐어요. 그럼 그 권리는 뭐가 있느냐? 법률 행위 통해서 변동되는 권리가 뭐가 있느냐? 가장 크게 재산권과 가족권이라는 게 있어요. 재산권과 가족권. 가족권이라는 게 뭘까? 친족, 상속권. 감사하게도 우리 시험법이 아니죠. 그러면 하나 남았어요. 재산권만 보면 재산권. 재산권이라는 게 뭘까? 쉽게 생각해서 팔아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양도할 수 있다. 네? 현금화할 수 있는 권리. 그게 뭐다? 재산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그냥. 2개가 있다. 대표적으로 물권하고 채권하고. 이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이라는 법의 구성이 총칙이 있고요. 2번째 파트가 물권이고요. 3번째 파트가 채권이에요. 4번째 파트가 친족이고요. 5번째가 상속입니다. 총 5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민법 1편부터 5편까지. 그러니까 1편 총칙 본 거고요. 2번째 물권 보는 거야. 3번째 채권을 봐야 되는데 우리 시험법에서 채권 전체가 아니라 이 채권을 변동시키는 법률행위. 가장 대표적인 게 뭐? 법률 행위 중에서 계약만 따로 뽑아서 시험법을 하는 거예요. 결국 민법 총칙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민법 총칙에서 본 법률행위가 유효하면 권리가 변동이 되는데 그 권리가 뭐가 있냐면 대표적인 게 물권하고 채권이 있더라. 다만 이 채권은 채권 전체를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계약. 에? 그게 어떤 게 있는가? 그거 보는 거야. 이 물권을 먼저 보게 돼요. 그래서 타이틀이 물권법이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계약 등 법률 행위를 통해서 발생하는 변동되는 권리 중에 물권. 민법이 쫙 규정해 놨겠죠? 무슨 권, 무슨 권, 무슨 권, 무슨 권. 그게 강론. 점유권부터 시작해서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8개. 딱 이게 강론. 그럼 강론에서 뭘 하는 거야? 아, 이런 권리가 무슨 권리냐? 에? 지상권이 뭐냐? 어떻게 취득하냐? 어떻게 취득할까요? 법률 행위 또는 법률 규정. 또 나와요, 이게. 지상권의 취득, 원인, 법률 행위, 법률 규정. 또 나와요. 각 권리를 가면. 그런 권리가 어떤 권리고 어떻게 취득하고 그 권리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떤 물건에 지상권을 갖고 있어. 그럼 이 지상권 가지고 뭘 할 수 있지? 내가 어떤 물건에 저당권을 갖고 있어. 그럼 저당권 갖고 뭐 할 수 있지? 이런 것들이 강론 내용이에요. 강론 내용이. 그럼 총론에는 뭐가 있을까? 총론이 뭐야? 공통적인 거, 공통적인 거. 점유권을 포함하여 우리 민법상 존재하는 8가지의 물건이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내용들, 그걸 모아서 미리 총론에 딱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총론 내용이 추상적이겠죠. 그죠? 추상적입니다. 근데 어쨌든 물권법 이렇게 총론과 강론 크게 두 덩어리는 나눠지게 됩니다. 왜 물권이란 걸 굳이 민법 총칙 다음에 공부하는가?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 그런 자꾸 이해하라. 흐름을 이해하자. 흐름. 법률 행위가 유효 요건을 갖추면 그 행위한 당사자에게 권리가 변동이 되는데 이때 권리 크게 두 개 재산이에요. 그럼 먼저 물권을 보자 이렇게. 그죠? 물권 총론, 강론이다. 총론 4문제, 3문제네 4문제, 강론 10문제 내지 11문제 그랬죠? 근데 이제 물권은 설명을 듣다 보면요. 아이 그지같이 어렵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개념부터가 어려워. 개념부터. 이런 분들 있죠. 저런 권리를 도대체 왜 민법이 규정을 했을까? 의문을 품는 분들부터 시작해요. 저런 권리를 왜 민법이 만들어놨을까? 그거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저런 권리가 있구나 일단 받아들이고 그게 어떤 거지라고 생각해야지. 왜 저게 있지 민법에? 그러기 시작하면 공부하기 싫어집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자, 먼저 총론은요, 물권의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내용이 들어있다 그랬는데 이것도 나눠보면 크게 두 덩어리가 됩니다. 하나가 물권 일반론이라고 해서 정말로 민법의 물권의 공통적인 것들. 정말로. 물권이 뭐냐? 예.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니까. 나는 알아. 나는 지금 이해력도 무지하게 떨어져 있고 암기력은 돌아서면 까먹는 암기력을 갖고 있고 책상에 앉아있기도 싫으며 의지는 요만큼도 박약한 요만큼. 그게 나야. 나를 알죠. 그죠? 그럼 적을 알아야지. 이게 의예요. 물권의 의. 두 번째, 물권은 누가 가질 수 있는가? 주체. 세 번째, 물권은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가? 객체. 네 번째, 물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혈액이 뭐가 있을까? 물권의 혈액. 일반적 혈액. 물권이란 놈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혈액이 놈이야. 뭐가 빠졌다? 물권의 종류. 쭉 어떤 종류인지 분류해보는 거예요. 물권의 일반적 혈액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 물권 일반론에는 한 문제 나올까 말까. 감사하게도 이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고요. 이제 요게 185조가 됩니다. 일반적 혈액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가 우선적 혈액이라는 게 나오고요. 또 하나가 물권적 청권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좀 시험에 출제가 유력한 거, 올해도 나왔고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하는 게 하나 있네요. 물권적 청권이라는 게 이게 이제 총론의 내용이 됩니다. 두 번째로 물권의 변동이라고 해서 물권의 변동. 변동이 뭐였었죠? 취득, 변경, 소멸. 취득, 변경, 소멸. 강론 가면 개개의 물권의 변동 사유가 따로 나와요. 세밀하게. 지상권 어떻게 취득하고, 지역권 어떻게 취득하고, 소유권 어떻게 취득하고, 그 개개의 권리가 변동되는 구체적인 원인들이 세밀하게 강론에 나와요. 총론에서는 공통적인 것뿐만 아니라 공통적으로. 물권 공통된 취득 원인, 물권 공통된 변경 원인, 물권의 공통된 소멸 사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변동이에요. 이게 두 번째죠. 총론에서. 일단 총론 이렇게 크게 두 덩어리, 물권 일반론과 물권 변동 파트로 나눠져 있고요. 변동 파트가 핵심입니다. 변동 파트가. 여기서부터 이제 두세 문제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렇게 일단 뼈대를 잡고 총론을 보면 돼요. 이거 지워야 되겠다. 너무 살벌한 예를 들어놔가지고. 자, 그럼 이제 물권의 뜻부터 생각을 해봅니다. 물권이 뭐예요? 물건에 관한 권리죠. 그죠? 우리가 흔히 물권이 뭐냐 그럼 물건에 관한 권리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물권의 뜻이에요.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는 권리.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하는 권리. 이게 물권의 가장 단순한 뜻이. 더 줄여. 사용, 수익, 처분을 줄여서 지배. 라고 해요. 물권 이퀄 물건에 대한 지배권. 이렇게 됩니다. 지배권. 물건에 대한 지배권. 지배라는 게 막 목을 들이누르고 그런 게 아닙니다. 법에서는 사용 또는 수익 또는 처분. 자, 사용은 내가 직접 책을 사용하고 있는 생각하죠. 밑줄도 긋고. 수익은 뭘까요? 임대하는 거, 임대하는 거. 빌려주고 돈 받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처분은 팔아먹는 거 생각하시면 되죠. 어쨌든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하는 권리 이퀄 지배권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때 물건은 당연히 현재 존재하는 물건이어야 되죠. 현재 존재하고 특정이 되어 있고 독립한 물건이라고 하는데 특정과 독립은 나중에 이해하시면 돼요. 딱 하나. 일단 현재 존재하는 물건이 되네. 그렇죠? 현재 물건이 존재해야 사용하기도 하지. 어쨌든 그 물건을 그 다음 지배한다 그랬죠. 여기서 어떻게 지배하는가? 직접 지배. 직접 지배. 절대적 지배. 독점적 배타적 지배. 요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돼요. 위에 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용, 수익, 처분 이퀄 지배권이다. 즉 물건에 대한 지배권이 물권이다. 여기서 그 지배를 어떻게 하는가? 직접적 지배, 절대적 지배, 독점적 배타적 지배. 근데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채권이라는 권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이라는 권리. 아주 예전에 우리 시험에서 물권과 채권을 구별하라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물권과 채권을. 지금 이제 구별해보자. 물권이란 게 어떤 건지 그 특징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채권이 뭔지 살펴보는 거죠. 비교하면 조금 쉬우니까. 자, 채권이란 채권자가 사람이죠. 채무자에게 뭐뭐 하라 라고 요구 또는 청구 이런 권리가 채권이에요. 뭐뭐 해라. 을이 갑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줬다. 1,000만 원을 갚아라. 그죠? 이 채권이에요. 여러분들이 학원과 계약을 했고 저도 학원과 계약을 했다. 여러분이 이정환이에게 민법을 강의하라. 이런 게 채권이에요. 꼭 돈 갚아라만 채권이 아닙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뭐뭐 하라 라고 요구하는 권리. 사람이 사람에게 뭐뭐 하라. 요거를 이제 급부라고 합니다. 급부. 여기서 첫째, 사람한테 뭐뭐 하라는 거죠. 사람에 대한 권리, 대인권 이렇게 돼요. 대인권. 사람에 대한 권리. 반면에 물건을 직접 사용하는 거랬죠. 물건에 대한 권리, 대물권 이렇게 돼요. 대물권, 대항권 이렇게 돼요. 대물권, 대인권. 그 다음 채권은요.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뭐뭐 하라. 이것만 갖고는 채권이 실현되질 않아요. 얘가 해야 돼요. 갚아라. 갚으라고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말을 하고 난 다음 채권자는 만족을 느낄까요? 갚아라 그러고 나면 돈을 받아야 만족을 느끼지. 여러분이 이정환에게 강의하라 그러면 만족스러워요? 그 말만 하면? 아니지. 이정환에게 강의를 해줘야 만족스럽죠. 다시 말해서 채권이 만족스러우려면, 채권이 충족이 되려면, 채권 행산사가 만족을 얻으려면 누구의 협조가 필수적이에요? 채무자라는 사람의 협조가 필수적이죠. 이렇게 권리가 만족을 얻으려면 권리 행사만으로는 부족하고 뭔가 추가적인 행위가 필요할 때 이런 걸 간접적 권리라고 해요. 자, 그럼 이제 직접적이 남았어요. 직접 사용식 처분한다 그랬죠.
내가 돈을 주고 산 내 책, 소유권이 있어요. 이걸 사용하고, 이걸 수익하고, 이걸 처분할 때 타인의 협조가 필요 있다, 필요 없다? 필요 없죠. 내가 그냥 쓰면 되지. 타인의 협조가 필요 없지. 이게 직접적. 직접적의 뜻, 여기서 말하는 직접적의 뜻, 타인의 협조가 필요 없다. 반면에 이건 타인의 협조가 필요하다. 두 번째 채권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정환이에게 민법을 강의하라. 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이 민법을 강의하라. 누구한테만 할 수 있어요? 저한테만. 예? 그쵸? 원장 선생님한테 민법을 강의하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지. 우리 갑에게 1,000만 원을 꿔줬어. 갑한테 1,000만 원 갚아 할 수 있죠. 갑 옆에 있는 친구 병한테 1,000만 원 갚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결국 채권은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 채무자한테만. 즉 특정 인에게만 행사할 수 있다. 특정 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이게 상대적. 그럼 절대적은 누구에게나 행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내 거다 라는 소유권을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뭐다? 절대적. 절대적. 세 번째, 이정환에게 강의를 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 지금 여기에도 얼핏 여러분이 계시죠? 예? 이분 중에 어느 한 분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나한테만 독점적으로 강의하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채권은 동일한 내용의 채권이 비독점적으로 평등하게 존재. 채권은 평등. 비독점. 이렇게 비독점. 반면에 물건은 내 물건은 나만 사용. 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나만 행사, 나만. 독점적으로 행사. 다른 사람이 내 물건 사용하려면 나의 흥락을 받아야 돼. 그죠? 요렇게. 물건은 현재 존재하는 물건을 타인의 협조 없이 누구에게나 독점적으로 지배권을 행사하는 거죠. 채권은 간접적이고 상대적이며 비독점적. 이렇게 생각하죠. 일단 이렇게 물건의 뜻을 채권과 구별해서 명확하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됐죠? 물건의 주체, 우리 지난번에 권리의 주체라고 인을 받고 인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 있다 그랬어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시험 보면. 객체는 물건이죠? 그죠? 네, 물건과 관련해서 우리 민법의 99조부터 101조까지 세 가지를 구별해 놨어요. 부동산, 동산, 주물종물, 원물, 과실. 근데 이거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야. 자, 그 중에서 일단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부동산, 동산은 구별 좀 해야 된다 그랬죠? 뭘 부동산이라 하죠? 뭘 동산이라 할까요? 네? 자, 우리 민법 99조에서는 동산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 이게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동산은 이런 거다라고 적극적으로 규정을 하지 않고요. 부동산을 뗀 나머지는 다 뭐다? 동산이다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 부동산이 뭐냐 도대체? 우리 민법 99조에서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 이걸 부동산이라고 했습니다. 토지와 그 정착물. 그런데 이 정착물, 땅은 알겠는데 정착물이 뭐야? 정착물이 뭐야?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땅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물건. 이렇게 생각하죠. 땅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물건. 그런데 이 정착물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건물하고요. 건물이 아닌 정착물하고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 민법상 요 놈은 토지와는 별도의 부동산.
토지와는 별도의 독립한 부동산. 반면에 건물 이외의 정착물. 대표적인 나무. 네? 수목. 수목은 토지의 일부. 이게 대원칙. 이게 대원칙. 그래서 일단 물건의 객체는 물건이라 하고 그 물건의 분류 중에서 부동산, 동산은 구별을 좀 하되 그 중에서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 이게 민법상 부동산. 토지에 대한 소유권 따로, 건물에 대한 소유권 따로. 이렇게. 전 세계에서요, 토지와 건물을 별도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나라가 몇 나라 없어요. 아주 드물어. 그 중에 자랑스럽게 대한민국이 딱 있어. 나머지 건물 위의 정착물들은 다 뭐의 일부다? 토지의 일부다. 그런데 아까 물권이란 건 물건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물건은 하나인데 하나의 물건에 물건이 여러 개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책은 하나인데 소유권이 여러 개 있어. 그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안 되겠다. 물권은 물건에 대한 독점적 배탁 지배권이니까 당연히 하나의 물건에는 물건이 몇 개? 하나. 일물건, 일물권주의. 일물, 일권주의라는 게 나오거든요. 자, 우리 시험에서 물건의 주체나 객체는 시험범위 자체가 아닌데 다만 이 물건의 객체, 이 물건과 관련해서 요 일물, 일권주의가 우리 시험범위예요. 일물, 일권주의. 그러니까 이 일물, 일권주의가 뭔지, 원칙은 어떤 건지, 예외는 어떤 건지, 요걸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는 잠시 쉬었다가 살펴볼게요.